왜 나를 입양 보냈습니까? 널 살리기 위해서였어. 병원에서는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신장을 팔아도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치료였으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왜 이제껏 날 찾지 않았습니까? 찾고 싶었어. 하지만 자격이 없었어. 널 버렸으니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동수는 공항을 걸었다. 그가 발을 디딘 순간 찬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30년 만에 다시 맞이하는 한국의 공기. 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그 속에서 따스한 느낌은 없었다.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토록 기다려온 공기, 그리운 땅이었지만 그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는 그 무엇도 그리움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숙하다. 공항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 사업차 방문한 외국인들, 여행을 떠나는 이들. 그들은 각각의 삶 속에서 각자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동수는 그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이제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였다. 여기 나를 낳고 나를 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는 속으로 말하며 걸음을 더디게 내딛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었다. 누구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었다. 자신이 이 땅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가 먼저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혼자였다. 아니, 처음부터 그는 늘 혼자였다.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섰다.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를 타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반짝이는 빌딩들, 끝없이 이어진 차들의 행렬. 서울은 빠르게 변했다. 그는 그 변화 속에서 여전히 그때의 감정을 찾을 수 없었다. 변하지 않는 건 그 감정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미국에서 살아온 지 30년이 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입양아에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생각했다.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해 결국 억만장자가 된 지금,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끝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돈과 권력은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그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그 빈자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왜일까? 어린 시절 그는 입양된 후 고통 속에서 자랐다. 양부모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나 그들은 금세 그를 버렸다. 그를 돌보지 않았고 그는 마치 공기처럼 무시당했다. 그에게 쏟아졌던 고통은 그가 이곳에 돌아온 이유였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그래,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다. 그의 복수는 단순했다. 어머니에게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갈등이 일고 있었다. 김동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성공하고 얻은 모든 것들이 어머니가 버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끝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복수는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고 그 길을 끝내야만 했다. 서울의 고요한 야경을 보며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라야 했고 그 고통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왔다. 그 어떤 것에도 약해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그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를 버린 그 여자가 그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지,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는 그저 복수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복수를 시작하려면 먼저 어머니를 찾아야 했다. 그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간의 조사로 얻은 정보는 그가 바로 이곳에 와야 했던 이유를 확인시켜줬다. 이제 어머니는 그가 온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시간이 흘러가며 마음속에서 모든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복수를 위해, 아니,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돌아왔다. 공허함을 채우고 그 빈 자리를 다시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다. 차는 조용히 서울의 거리로 들어섰다. 그가 끝내야 할 일, 그는 이제 시작하려 한다. 검은 세단은 서울 호텔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동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 끝없이 흐르는 차량들. 서울의 밤은 그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 풍경을 흘겨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무감정하게 흘러갔다. 그 빛들은 마치 자신과 상관없이 스쳐가는 타인의 인생 같았다. 동수는 미국에서 보낸 30년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뭔가가 비어 있었다. 동수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 사진 한 장을 더듬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여자는 자신과 닮아 있었다. 동수는 무심코 입술을 깨물었다. 증오와 그리움, 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그는 평생을 흔들려 왔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렸을 적 그는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그 여자가 돌아와 자신을 데려가는 꿈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꿈은 차갑게 끝났다. 여자는 동수를 두고 혼자 사라졌다. 동수는 그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다. 왜 날 버렸어요? 어린 동수가 되풀이했던 질문은 어느새 그의 인생 전체를 채운 물음이 되어버렸다. 그는 아직도 그 기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미국에 갔을 때의 일도, 그곳에서 겪은 고통도 무엇 하나 그에게 평온함을 주지 않았다. 그때 그는 살기 위해,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양부모의 학대는 끝이 없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양부는 늘 그를 향해 소리쳤다. 너 같은 애는 쓸모없어. 그의 얼굴에 핏발이 선 채로 그가 보낸 밤들이 떠올랐다. 어쩌다 보니 그 기억들은 매일 반복되었다.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했다. 친구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아무리 버티려 해도 그는 끊임없이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다. 그 누구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선생님도, 친구도, 어머니도. 왜 나를 버린 거지, 어머니? 그때마다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시간 속에서 그를 버린 사람, 그의 어머니 박정숙을 향한 원망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다짐했던 것이 있었다. 어머니를 찾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을 되돌려줄 것.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녀에게 그대로 돌려줄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 결심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차는 계속해서 서울의 도심을 지나쳤다. 김동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과거가 떠오른다. 그의 어린 시절은
온통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양부모의 집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그가 무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왜 그들이 그를 그렇게 대했는지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가 힘겹게 살아가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뒤 그는 늘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양부모에게 맞으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다. 그가 스스로 결심할 수 있었던 건 그것밖에 없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그의 복수심. 그는 그것으로 버텼다. 30년 동안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고, 이제 그 싸움은 끝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였다. 그의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오직 그뿐이었다. 차가 서울의 중심가를 지나자 김동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기억하는 서울의 모습은 이제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가 떠났을 때 서울은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서울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박정숙, 이제 내가 너를 찾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정숙, 그녀는 그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그가 되돌려줄 대상. 복수는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억만장자가 된 이유도, 그가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온 이유도 전부 그 고통 때문이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김동수는 서울의 거리를 지나가며 그렇게 생각했다. 복수를 끝내기 위해, 아니,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임을 확신하면서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원망과 분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제 확실히 해결해야 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날 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갈 시간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눈앞에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마주할 때 무엇을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했다. 복수, 그 단어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동수는 식당의 문을 밀어 열었다. 깍쟁이 국밥이라는 간판 아래 작은 식당이 그를 맞았다.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었고 외관은 초라했다. 벽면의 페인트는 발해 있었고 낡은 테이블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수는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당 안은 고요했다. 주방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주방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찾고 있던 사람을 마주했다. 박정숙. 그녀는 아무 일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동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그동안 느껴온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복수심이 뒤엉켜 있었다. 30년 전 그가 떠난 이후로 그들은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다. 동수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 속에서 그녀를 찾아왔다. 저기요, 주문하시겠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동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의 목소리는 떨지 않게 의식하며 말했다. 순대국밥 하나 주세요. 박정숙은 잠시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동수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그의 얼굴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동수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며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동안 그는 수없이 어머니를 찾아가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이 순간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느끼는 그리움과 분노는 마치 벽에 부딪혀 그대로 돌아오는 듯했다. 동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복수. 그것은 그가 견뎌온 고통을 되돌려주는 과정이었다. 그가 떠난 뒤 어머니는 그의 존재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 고통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복수. 그저 단순히 복수일 뿐일까? 박정숙은 국밥을 들고 와서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동수는 그 음식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국물에서 나는 따뜻한 향은 어릴 적 그가 어머니와 함께 나누었던 밥상과 같았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 속에 고통만을 남겨두고 싶었다.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다. 맛있네요. 그는 그저 무심히 말했다. 박정숙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멈췄다가 주방으로 돌아갔다. 동수는 그녀를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30년 전 그를 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러 온 사람. 그에게 있어 복수란 그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수는 복수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해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었다. 그 고통을 그녀가 느끼도록 하고 싶었다. 동수는 박정숙과의 마지막 대화를 마친 후 다시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식당을 나서면서 그는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느낌을 받았다. 박정숙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그녀에게 건넨 카드를 받았을 때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동수는 확신했다. 박정숙은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모른 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감지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을 단순히 복수로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무엇인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을 것 같았다. 그 진실이 그를 더욱 깊은 감정 속으로 이끌었다. 차가 서울의 거리를 지나면서 동수는 그 순간을 다시 생각했다. 박정숙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손끝의 떨림을 떠올렸다. 그 떨림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정숙에 대한 과거 기록을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봐. 특히 30년 전 내가 입양되기 전후의 일까지도 포함해서. 그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곧 도착했다. 이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표님, 오늘 밤 안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 도심을 벗어나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동수는 잠시 고요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박정숙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때 메일이 도착했다. 동수는 휴대폰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다. 메일 제목은 박정숙 과거 조사 결과. 동수는 손끝으로 화면을 밀며 메일을 열었다. 30년 전 박정숙은 한 공장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요. 결혼한 이력이 있으나 배우자는 폭력 전과가 있었습니다. 1995년 미국으로 입양된 아동 관련 서류에서 박정숙이 친모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6년에는 신장 기증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는 불명입니다. 1997년 대부 업체 관련 소송 기록이 있고 최근까지 대부 업체에 지속적으로 돈을 갚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빠르게 돌고 있었다. 박정숙이 신장을 팔았다고. 그는 잠시 생각을 멈추었다. 그 당시 그는 그녀가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동수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가 나를 살리기 위해 신장을 팔았을 수도 있겠군. 그는 그 기록을 되새기며 잠시 숨을 내쉬었다. 그의 직감이 말했다. 그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메일을 닫고 다시 한번 그녀의 결정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박정숙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그녀의 진짜 삶을 확인해 보세요. 비서는 몇 초 만에 답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비서는 박정숙과 같은 공장에서 일한 사람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만날 약속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서울 외곽의 낯선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과 다친 채 놓인 노트북뿐이었다. 유리창 밖으로 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늙고 지친 듯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동수는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강수진 씨와 함께 일하셨던 분이시죠? 그녀는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 피곤한 얼굴로 동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정숙 언니랑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죠.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네요. 강수진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숙 언니요. 참 착한 사람이었죠.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어요. 동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남편 때문입니까? 그녀가 마른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알고 계셨군요.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욕을 퍼붓고 언니가 도망쳐도 공장까지 쫓아와 난리를 피웠죠. 언니는 항상 미안해했어요. 자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요.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신장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동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걸 어떻게 내? 사실이에요. 처음엔 다들 빚 때문인 줄 알았는데 빚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어떤 아이 병원비였어요. 그 말에 동수의 숨이 멈췄다. 어지러운 현기증이 목덜미를 타고 올랐다. 그 아이가 혹시... 그녀가 동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인가 보네요. 동수는 차갑게 굳은 손으로 무릎 위를 움켜쥐었다. 그가 평생 품어왔던 상처, 버림받았다는 분노의 근원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다 망설였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정숙 언니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식 위해서는 자기 몸이 부서져도 상관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박정숙의 가게를 향하고 있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따뜻한 순대국밥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박정숙의 허리가 멈추었다. 동수는 천천히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박정숙 씨.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며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파편 소리가 그녀의 놀란 숨결과 뒤섞였다. 저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30년 전 미국으로 보낸 아들입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믿기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슨 그런,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당신 입으로 직접 듣기 위해서입니다. 박정숙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힘없이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반응 속에 당황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동수는 무표정하게 신분증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2가지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동수, 정말 내가... 동수는 차갑게 웃었다.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동수는 천천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정숙은 대답 대신 그 느낌만 이어갔다. 왜 내가 올 줄 몰랐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날 잊은 겁니까? 박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애처롭게 고개를 저었다.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 말을 듣자 동수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러나 그 말로 그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용서하기엔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식당 안은 고요했다. 나를 왜 버렸어요? 그 질문은 오래도록 동수의 가슴 속에 맴돌았던 것이었다. 박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동수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버려졌다고 느껴졌어요.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양부모에게 맞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모든 걸 혼자 견뎌냈어요. 그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동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눈물이 자신의 상처를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 말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정숙은 젖은 눈동자를 들었다. 그녀의 눈 속엔 수십 년의 고통이 엉켜 있었다. 널 지키고 싶었어, 동수야. 널 살리고 싶었어. 살리고 싶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를 버려야만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때 난 너무 가난했어. 내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나는 결국 내 신장을 팔았어. 내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동수의 숨이 순간 멎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자신의 허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니.
그토록 증오했던 이 여자가 자신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니. 그렇다면 나를 입양 보낸 것도. 그녀는 고개를 힘겹게 끄덕였다. 병원에선 내가 미국에서만 치료받아야 산다고 했어. 나는 너를 데려갈 능력이 없었어. 돈도 돌볼 여력도 없었어. 그래서 그녀의 말끝은 흐려졌다. 눈물은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동수의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나는 당신이 떠난 후에 죽도록 괴로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낸 건 오직 내 힘으로 이뤄낸 거지 당신의 희생 때문이 아니에요.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동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당신의 사정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위로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원망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동수는 몸을 돌려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가게 문 밖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춰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가려던 순간 큰 덩치의 3명의 남자가 어깨를 부딪히며 가게로 들어섰다. 퀴퀴한 담배 냄새가 식당 안의 국밥 냄새를 짓눌렀다. 동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남자들의 팔뚝 위로 검푸른 문신이 보였다. 동수는 단번에 알아챘다. 이들은 결코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테이블 위에 무례하게 발을 올리며 웃었다. 정숙 씨,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식당 구석에서 바삐 움직이던 박정숙이 흠칫 몸을 떨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제야 동수는 이 식당의 사정을 이해했다. 오래된 식탁과 낡은 간판, 자꾸만 미루어지는 빚, 어머니의 인생을 짓누르던 것들의 정체였다. 박정숙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이번 달에는 꼭 마련할게요. 하지만 남자는 비웃으며 테이블을 발로 찼다. 또 기다리라고. 우리가 몇 번이나 참아줬다고 생각해. 이젠 가게라도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해야지.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손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동수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을 보았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한없이 작아져 있었다. 동수가 천천히 나섰다. 여기서 그만 돌아가세요. 그의 말에 남자들이 시선을 돌렸다. 동수는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마세요. 순간 남자들의 웃음이 멎었다. 그들은 의심스럽게 돈을 바라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리더격의 남자가 돈 뭉치를 집어들며 비웃듯 중얼거렸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지. 다음엔 이런 행운은 없을 거야, 아줌마. 남자들이 나가고 난 뒤 정적이 찾아왔다. 박정숙은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다 멈추고 동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당신이 내 어머니니까요. 박정숙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난 너한테 어머니 노릇을 할 자격이 없어. 그럼 왜 날 버린 겁니까? 박정숙은 고개를 떨구었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진한 국밥 냄새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도 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 결국 신장까지 팔았지만
그래도 부족했지. 내가 살려면 널 떠나보내는 수밖에 없었어. 동수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평생 미워했던 어머니, 그의 인생을 비틀어 놓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그럼 왜 지금까지 날 찾지 않았어요? 박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찾을 수가 없었어. 너를 버린 나를 내가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널 다시 만날 자격이 없다고 믿었으니까. 동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뒤엉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박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 빚은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아야겠지요. 박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오랜 상처가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서서히 떠올라 마침내 마주보는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정숙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당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직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동수는 이 침묵을 견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말해주세요. 동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그녀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들킨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빚은 어떻게 진 겁니까? 그녀가 작은 소리로 답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동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침묵에 박정숙은 긴 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술을 뗐다. 어렸을 때 내가 많이 아팠지. 병원에서는 돈을 끊임없이 요구했어. 그런데 나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어. 어떻게든 내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감당할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 묵혀두었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럼 신장을 팔았습니까? 동수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박정숙은 놀라 숨을 들이켰다. 한참을 침묵하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니? 동수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주방 쪽으로 향했고 동수가 그녀를 뒤따랐다. 그녀의 왼쪽 옆구리엔 희미하게 남은 상처가 드러났다. 오래전 봉합한 흔적이 피부 위로 선명히 남아 있었다. 동수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어. 동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럼 왜 나를 입양 보냈습니까?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것도 널 살리기 위해서였어. 신장을 팔아도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어. 병원에서는 내가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한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치료였으니까. 박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동수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몸을 희생한 어머니였다. 왜 이제까지 날 찾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찾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어. 널 버린 엄마니까 내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 했어. 동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사채업자의 명함을 꺼내 비서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 당신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빚진 사람은 나뿐입니다. 박정숙은 놀라 동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내 질문에 솔직히 답하세요. 당신이 날 보낸 이유,
정말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녀는 이번엔 흔들리지 않고 동수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래, 그게 전부야.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동수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용서와 분노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이제 동수는 결정해야 했다.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녀를 떠나갈 것인가? 가게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빛을 받으며 날카롭게 반짝였다. 동수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박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붉어진 눈자위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 맺혀 있었다. 그게 전부입니까? 동수의 목소리는 낮고 싸늘했다. 나를 살리겠다고 신장까지 팔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미국으로 보낸 게 고작입니까? 박정숙은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당신은 날 보낸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왜 남의 가게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스스로를 벌주듯 살고 있습니까? 동수의 한 걸음이 그녀 앞으로 다가섰다. 박정숙은 눈을 감았다.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동수는 짧게 비웃었다. 행복. 내 행복을 빌면서 당신은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널 떠나보낸 뒤로 나는 하루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워졌어. 동수의 눈썹이 흔들렸다. 두려워졌다고요? 박정숙의 목소리는 공기처럼 희미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모두 내 탓이니까. 동수의 한숨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망가뜨린 겁니까?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벌을 받아야 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왜 비까지 진 겁니까?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가 미국에서 잘 지내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입양된 집에서 학대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가진 게 없어서 돈을 빌려서라도 널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빚만 쌓였지. 박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가라앉았다. 넌 너무 멀리 가버렸어. 이제 더는 찾을 수도 없었어. 동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렸다. 어둠 속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시간이 그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당신이 날 버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흔들렸다. 동수는 차갑게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군요. 그녀가 그를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날 살리기 위해 날 떠나보냈고 그 후로 평생 스스로를 벌주듯 살았습니다. 당신의 그 선택이 나를 구했지만 나는 그 선택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대와 고독,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서 버티기 위해 오직 복수 하나에 매달렸는데 이제 그 복수마저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정숙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음을 참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 나는 내가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틀렸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동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용서는 쉽게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복수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이제 어쩌실 생각입니까? 그의 질문에 박정숙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당신이 날 떠나보낸 선택이 나를 구한 것이었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동수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을 용서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이어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을 향한 증오였는데 이제는 그 증오가 머물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너는 어떡할 거니? 동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마침내 그에게 남은 건 박정숙이라는 한 여자의 아픔과 그 자신의 상처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깍쟁이 국밥집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진 침묵만이 깨진 접시, 조각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동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긴 세월 동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응어리졌던 말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마주 앉은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정숙, 그의 어머니였다. 깍쟁이 국밥의 작은 창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찾아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여주고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그런데 막상 당신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네요. 박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하는지. 정숙은 여전히 침묵했다. 동수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제 나도 결정을 해야겠죠. 정숙은 동수를 붙잡지 않았다. 동수는 문을 밀고 나왔다. 밤의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뜨거운 울컥거림이 치밀었다.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그것을 삼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대표님, 차 준비됐습니다. 비서가 정중히 문을 열었지만 동수는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잠시 혼자 걷고 싶어서 그래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으나 더 묻지 않았다. 동수는 낯선 서울의 골목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간판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그의 시야를 스쳤다. 분명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다. 복수를 꿈꾸며 살아왔고 이제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눈물이 갑자기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동수는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였다. 왜 이러는 거야? 울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이겼잖아.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동수야. 정숙의 목소리는 너무도 낮고 조심스러워서 바람에 쉽게 사라질 것 같았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조금 떨어진 채 서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고리였다. 정숙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밥 먹고 가. 그 말에 동수의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는 참지 않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숙도 울고 있었다. 동수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정숙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 손을 잡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온기가 낯설고도 그리웠다. 30년의 차가운 시간이
한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춥지 않니? 어머니의 질문에 동수는 어린아이처럼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동수의 손을 꼭 잡고 깍쟁이 국밥 안으로 천천히 이끌었다. 따뜻한 된장국 끓는 냄새가 익숙하게 코끝을 스쳤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정숙은 빠르게 밥과 반찬을 준비했다. 동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에 목이 메어왔다. 그는 소리를 죽이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널 볼 자격이 없어. 그때는 널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 동수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원망과 용서가 복잡하게 얽혀 한순간에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일단 밥부터 먹어. 그 다음에 얘기하자. 정숙은 여전히 그의 어머니였다. 동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씩 천천히 입에 넣었다. 이 순간만큼은 30년 전 그때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이렇게 평범한 한 끼가 이렇게 아플 만큼 소중한 것인 줄 그는 미처 몰랐다. 정숙은 조용히 동수 앞에 앉아 그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천천히 먹어. 서두를 필요 없어.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분명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따뜻한 밥 한 끼를 이제야 겨우 준비해 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둘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이 순간만큼은 충분했다. 동수는 가슴에 깊이 자리한 고통과 원망을 조용히 바라봤다. 이제 그는 결정을 해야 했다. 그 결정이 무엇이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동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가자 그의 입술은 떨리고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너무도 낯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웠다. 그리운 만큼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다. 그는 내내 이 말을 꺼낼 수 없었기에 꺼내기조차 두려웠던 그 말이었다. 박정숙은 손을 떨며 동수를 바라보았다.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담아두고 있었다. 그 아픔을 그는 이제서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하게 그러나 깊은 고통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동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렇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아들. 그의 말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었다. 동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말을 꺼냈다.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나랑 같이 살아요. 박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동수가 그런 말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놀람과 함께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가 그토록 버텨온 삶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말을 지금 해야 듣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른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이제 혼자 있지 말고 나랑 함께 살아요. 박정숙은 그 말을 듣고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저 그의 손을 잡았다. 동수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오래된 손톱 끝은 주름이 깊었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고통에 묶여 있지 않았다. 이 순간 그들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동수는 그 손을 잡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과거에 그토록 얽히고 설킨 갈등들, 그 고통들, 그 상처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집에 가요, 엄마. 그 말을 끝내고 그는 호텔로 돌아왔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실 집을 준비해 주세요.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으로. 서울 근교든 제주도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넓고 햇볕 잘 들고 공기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비서는 잠시 멈칫한 후 그의 말대로 메모를 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에 맞는 장소를 선별하여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구와 생활용품은 어떤 걸로 준비할까요? 동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것도 묻나요? 다 최고급으로. 가전제품, 침대, 가구, 심지어 주방 도구까지. 어머니가 살아온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야 해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평생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비서는 그 말에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 모든 걸 하는 이유가 뭘까?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그의 어머니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비서를 부르며 말했다. 사채업자들, 그 놈들 조사해봤지. 비서는 이미 알고 있던 듯 자료를 넘겨주었다. 해피캐피탈이라는 이름의 개인 금융업체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신용정보로 빚을 부풀리고 가짜 서류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서민들을 파탄에 몰아넣었습니다. 동수는 서류를 훑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놈들이 왜 우리 어머니에게 빚을 떠넘겼는지 알겠다. 그 아들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서 어머니에게 빚을 떠넘긴 거야. 어머니는 그 빚을 갚느라 힘들었고 그 놈들은 뒤에서 웃고 있었겠지. 비서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이 정도 사기라면 분명히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동수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 회사 완전히 날려버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대표님. 몇 주 안에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과거는 정리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 생각에 잠시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그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동수는 어머니와 함께 새 집을 보러 갔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고요한 호숫가 옆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이었다. 넓은 정원, 큰 창문,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집이었다. 어머니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동수는 문을 열며 말했다. 네, 이제 여기서 편히 살면 돼요. 박정숙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새하얀 대리석 바닥, 부드러운 가죽 소파, 최신식 주방.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이게 정말 내 집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원망해서 미안해요, 엄마. 박정숙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죄인인데. 이게 무슨... 동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밖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동수는 처음으로 진짜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과거는 정리되었다. 이제는 진짜 미래를 만들어 갈 시간이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함께 행복할 시간이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집을 바라보았다.